제가 최근에 이제 전자북 형식으로 협회에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책을 출간했는데 아, 책 제목이 이제 하브루타 한국인이 묻고 유대인이 답하다인데 뭐 전자북 형식이라 이제 뭐 교보나 뭐 예스24뿐만 아니라 리디 여러 군데서 음, 에, 저기 막 전자북 형식으로 PDF 형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책자는 아, 뭐 그냥 뭐 필요하신 분들은 PDF로 다운받으셔서 엮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제목이 논리만으로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논리라는 말을 쓸 때는 확실히 대학교 현장에서나 논리 많이 쓰지. 평상시 우리 평상시 어 우리가 참 논리라는 말을 참 안 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공감은 이제 영어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이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이 열정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열정인데 컴패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인데 자, 이 공감을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 공감에 대해서 찾아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 즉 네. 어, 길 가다가 여리고에서 어, 도적들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무참하게 맞고 저기 버려져 가지고 그 뜨거운 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나중에 지나가게 되죠. 물론 뭐 앞에는 제사장이 지나가기도 하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마 부정탄다고 생각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접촉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 사람을 아, 여관까지 가고 또 심지어 치료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돈이 들까봐 들까봐 부비까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픈 사람한테 그냥 단순하게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을 때까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감에는 반드시 그냥 감정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차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감정 차원이나 혹은 언어 차원에서만 해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한다, 남을 이해한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역지사지한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논리적인 사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보가 풍부하고 분석적인 도구가 발전한 세계에서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차별화가 중요하다. 차별화가 중요하다. 한번 보시죠. 쉽게 말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필요한 것은 EI라고 했죠. EI, 즉 감성지능, 감성지수라고 하는 EI 부분인데, 이 공감은 상당히 어떤 EI 부분입니다. 자, 세상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본능, 직관, 직시, 직감, 공감 등의 능력은 지극히 본능과 감정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 세 영역에서 모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영역이 서로 맞물려 가야 됩니다. 즉 본능과 감정과 이성이 서로 잘 맞물려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브르트 학습 모델에서 실제적으로는 논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력이 떨어지면 안 되죠. 자, 우리 또 캐나다에 계신 사무엘체 선교사님, 논리력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논리력이 없다면 인간 상호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죠. 네네. 그 논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은 무엇보다도 대화하고 스피치하는 문제에서도 크게 될 것 같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선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논리력이 없으면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논리정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무엇인가 개념 설명할 때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글을 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논문이라고 그러고, 논술이라고 부르고, 또 말로 하면 저기 화술이라고 붙이죠. 화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언어와 말하기 이것이 어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력은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치유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천 선교사 장성선 교수님께서도 논리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마구잡이로 나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논리입니다. 예. 저는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약에 의존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서 그 전에 일찍 저는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설교했습니다.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 전도사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몸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독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병원에는 안 가고 근데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4학년 시절이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단에 올라갈 때까지 막 설교 준비는 다 해놓고 올라갈 때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 콧물 막 속에서 목까지 아픈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기침이 멈추게 하시고 또한 콧물이 멈추게 하시고 눈물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는 순간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아주셔서 설교단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막 회류하는 같은 것이 제 속에 불더니 갑자기 이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면서 그때 설교 제목은 상관없이 간증 설교가 돼버려가지고 간증 설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반드시 어떤 치유 과정에서는 논리력이 필요하다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이름대로 예수님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대로 우리 장성철 선교사님 말씀대로 성경적 논리에 맞춰서 하는 거, 하나님의 논리에 맞추는 거. 자, 그래서 하브루타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질문하는 공부법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 공부법이라고 붙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과 공감이 일어나게 될 때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치유 효과, 힐링 효과까지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지한 것만은 안 된다. 자, 유희도 필요하다. 자, 그랬습니다. 자, 유희는 말 그대로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를 말합니다. 자, 이런 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네덜란드의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유희적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예, 호모 루덴스가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자,
지나친 진지함을 세상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지나치게 집중하되었다. 근데 저는 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요즘 진지함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요새 목사님 어떠세요? 사람들이 진지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진리에 대한 추구나 어떤 좀 사람이 좀 요즘 좀 탐색을 하거나. 그렇죠. 요즘은 멀티 페르소나, 그래서 뭐 다중의 얼굴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다중인격 비슷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당연시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저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회생활에도 너무 진지한 나머지 그래서 하이터치와 이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 컨셉과 하이터치로 이어지는 시대에는 마음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다.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저자는 하루에 7분의 1 정도를 유의적인 시간이라 릴렉스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하루에 7분의 1. 그러면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이다 보니까 7자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7일, 7자, 7시간. 뭐 이런 시간에도 7분의 1. 자, 보시죠. 일주일에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삼는 유대인에게서 배우는 시간적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여러분들이 좀 히브리어에 보면, 뭐 저도 히브리어 지혜하면 보통 호크마를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호크마인데, 히브리어에서 유머와 동의어입니다. 유머가 한 단어를 쓸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요. 복수형으로는 이제 호크모트라고 그래요. 호크모트. 그러니까 유머하고 지혜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유머와 지혜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혜는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바쁘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막 급하면 급하면. 근데 급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종구 선교사님. 하면 일을 제대로 안 되죠. 하도 급한다고 해야 되는 지혜가 것도 생길 것 빼먹고. 같으면 안 되죠. 급할수록 물론 뭐 그런 말이잖아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예. 로마에 가보면 아주 로마에 가보면 그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로마에서 쓰는 격언인데 케사르가 그렇게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하들한테 일을 맡기면서 페스티나 렌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근데 우리나라는 급할수록 천천히, 그 다음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이제 그게 약간 시간적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급할수록 오히려 좀 여유를 찾고 또 그런 게 좋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기독교 사회에도 기독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참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뭐를 많이 놓칩니까? 기도를 많이 놓치죠. 바쁘다 보면.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 기도도 굉장히 기도하는 것 속에 뭐 기도에 바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바쁠수록 오히려 더 역설의 사고방식으로 또 여유를 찾고 거기서 또한 지혜를 찾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전도서 3장에 보시면은 뭐 사람이 수고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쉴 때가 있으시 진지할 때가 있으면 저는 유의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 전도서 3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라는 건데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세상에서는 전쟁을 다 치릅니다. 요즘 세상을 가장 비유하는 말 중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전쟁 같아요. 전쟁. 뭐 경제 전쟁 혹은 뭐 공부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으로 실제로 물리적 전쟁도 하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서 평화를 찾아가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저는 유일하고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자,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의 축적,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표현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숨 막힐 정도로 세상이 있어서 세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는 해줬지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적 풍요가 생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는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떨어졌죠. 자, 인간은 결국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책 보시면 빅터 프랭클을 아시죠? 우리 네. 저희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책 중에 뭐 수용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뒤편에 보면 의미를 찾아서라는 대목이 나와요.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학이 이제 치유 심리학이라고도 하지만 로고테라피인데요. 로고라는 뜻이 뭐냐면 의미라는 뜻이에요. 로고테라피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로고테라피의 제목이 의미라고 한다면 이 피터 프랭클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이제 수감 생활하면서 상당히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는다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포로 수용소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용소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워낙 물질적 풍부해진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디자인부터 스토리, 조화, 공감, 그 다음에 유희, 의미는 앞으로 굉장히 필수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한번 보시죠. 이 개념을 정착시키고 장착시키고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자, 코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존재이며 코칭은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코칭학을 뭐 공부를 하고 자격을 1급 자격을 2개나 갖고 있다고 해도 코칭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원하는 곳을 이끄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실천 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단순히 말로만 혹은 우리의 감정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차원까지 이어진다면 거기가 바로 코칭이 거기까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배워서 남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무엇이든 다 배워야 되는 건데 배우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고는. 우리 또 장선천 선교사님이 태국에 계신데 이 치유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냥 타고난 은사로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지 제가 좀 옛날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도 있지만은 배우고 훈련 받았을 때에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유도 공부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굉장히 또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하고는 관계없이 또 정신복수학자들도 만나보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 그와 같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하면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요.
예, 새롭죠. 네.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자, 네.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또. 자, 예. 자, 한번 보시죠.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리싱킹.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는 걸 잘 배울 것인가. 자, 한번 보시죠. 학습에 대해서 원한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한번, 예,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해도 뭐 별로 반응은 별로 없으세요. 제가 학습이나 공부 얘기하면 별로 뭐 반응이 없으신데, 자, 한번 보시죠. 질문하는 학습법에서, 자, 하브루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뭐 다음 장 가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학습 모델에서 이제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듀이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가장 학문적인 교육학자로서 최고의 교육학자고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에 입각한 교육 이론을 펼쳐서 미국 교육은 상당히 프래그머티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의 근간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듀이 교수입니다. 박사 뭐라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학습자 중심 모델이라는 말을 써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그동안 무슨 자 중심이었냐? 교수자 중심이었어요. 교수자 중심. 자, 근데 미국은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학습자들 중심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교수자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21세기 들어와서는 지금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변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학습자 중심은 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존주의 모델에서는. 자,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은 학습에는 흥미가 중요합니다. 흥미.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excit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interest라는 단어를 써요. 흥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흥미라는 말을 쓸 때는 excitement를 쓰시면 안 돼요. interest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하고 같은 단어고 흥미가 생기게 되면 성장을 하게 돼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 호기심이 강해지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또 본인이 부족함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그때부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들이 또 같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통합이 강해지게 됩니다.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집단, 단체의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보다 단체의 성장, 집단의 성장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통합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통합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통합은 거의 어려워요. 하지만 통합에 대한 노력, 즉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공감대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공감이 형성이 되어서 뭔가 통합이 더 이루어지지. 공감대가 아니고 불협화음만 계속 일어난다면 통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되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이 5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브루타가 어떤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만 프로세스로 생각했어요. 뭔가를 계속 뭐 프로세스로 생각했는데 하브루타 철학에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인터랙션으로 주로 판단이 됩니다. 인터랙션.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니라 인터랙션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어렸을 때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학습의 상당 부분 많은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터랙션이 일어나요. 물론 프로세스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은 반드시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작과 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와 인터랙션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흥미라는 단어 한번 보시죠. 흥미. 여러분들 흥미라고 하면 재밌게도 여기 재밌대. 인터라는 사이와 에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인터와 에세? 혹시 에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세? 에세이. 예,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자, 인터는 사이예요, 사이에. 그러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요 무슨 사이가 있냐면 에세는 무슨 뜻이냐면 에세이예요. 재밌게도. 근데 이 에세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아니. 수상록을 쓰신 분, 에세이를 쓰신 분. 몽테스키예요. 예. 몽테스큐에 말고. 제가 뭐죠? 아우를레, 아이고, 발음이 안 나오네. 명상록이지, 그 사람은. 자, 존 노크라는 사람이 에세이라는 걸 말해. 존 노크도 얘기를 했고요. 존 노크도 수상록을 썼어요. 존 노크가 처음에 그 단어를 쓸 때 에세라는 단어를 써요. 존 노크라는 사람이 수상록을 썼는데, 물론 프랑스에도 에세이 수상록을 쓴 분이 있죠. 예. 자,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고, 이제 존 노크라는 사람이 이 에세이를 썼을 때, 에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수필이라는 뜻으로 쓰시는데, 수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셀러니가 있죠. 미셀러니. 두 번째는 에세이가 있는데, 미셀러니는 병수필,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정도 되고요. 이야기를 그냥 엮은 거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약간 논리적인 글, 논설문, 약간 그 다음에 설득하는 설명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흥미가 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설명이 있는 대화의 학습이에요. 흥미가 그냥 안 생겨요. 사람이. 흥미가 그냥 안 생긴다고요. 뭔가 좀 사람이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흥미가 생깁니다. 너의 흥미가 무엇이니 할 때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개념 코칭으로서는 개념 코칭은 문을 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개념 코칭 쪽으로 문을 여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교육학의 본질에 접근을 잘 안 하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약간 스타일, 자, 월들리 스타일로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정말 바이블 스타일로 가거나 지저스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교육의 개념 코칭이 어떤 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하브르타 개념학장의 이번엔 싱킹입니다. 싱킹이고 싱킹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가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죠. 존 듀의 생각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존 듀의 생각. 시작. 지식을 수단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근데 존 듀이는 우리가 많은 사고라고 해서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thinking 앞에 반성적 사고, 성찰적 사고를 해야 한다. 돌아보는 사고를 해야 된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 지식을 수단으로 해야 돼요. 지식은 우리를 속이진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수단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 지식이 정직하기 때문에 지식이 상당히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반성적 사고. 우리가 사고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사고가 맞는지 틀린지. 자, 그거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맞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초하다 보면 엄청난 뭐가 발생을 하겠죠. 예, 특히 이제 지식을 수단으로 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적 사고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박사들, 지식인들 혹은 교수진들이겠죠.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해도 상당히 지금은 다 대학교 현장을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지성인이들이죠. 지성인들인데 이런 어떤 여전히 지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반성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 하브르타 개념학장의 협력입니다. 코어퍼레이션인데 자, 협력과 상호작용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보기. 자, 하브르타에서는 프로세스보다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주 얘기한 부분이어서 힘을 합쳐서 서로를 돕는다. 자, 우리가 보면 서로를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야 될 이유. 아, 그 이유가 어떤 시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가? 어떤 시인은 외로워서 그렇대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외롭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시지만, 그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외롭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홀로 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자, 하지만 반드시 협력과 상호작용이 없어서는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있는 거 안 좋다. 그렇게 안 좋다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고 싶은가 봐요. 자, 그렇게 안 좋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주시. 여기서 말하는 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협력자, 그래서 동역자라고 그러죠. 동역자, 코워커라고 하고 코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코오퍼레이터를 같이 주셔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에너지와 에너지가 모여서 시너지가 되게 하는 것을 도모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그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인지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소장님, 이제 그 전장에 그 영어 스펠링이 코오퍼 이하고 안하고 바뀐 거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네. 바뀌었네요. 네. 아, 예. 예, 5개 T를 찾으셔서 코오퍼레이션인데, 예, 바뀌었습니다. 자, 워낙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비고츠키. 자, 비고츠키가 나오는데, 자,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근접 발달 영역과 문화 역사적 인간 발달 이론이 있어요. 혹시 그 비고츠키는 유태인 교육심리학자입니다. 교육심리학자인데 아주 뭐 굉장히 좀 우리 굉장히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교육에서 현대 유대인 교육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교육학자들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대학교까지, 그 수많은 학제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학습 발달, 교수법, 또 교과과정, 이런 것들은 다 교육학자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교육학자들의 공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서 이런 교육학자들의 어떤 생각이 정말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하게 교육학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어떤 교육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을 하면서 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좀 엄청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한번 보시죠. 근접 발달 영역. 자, 한 개인이, 비고치킨 뭐라고 하냐면, 한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삼일체 선교사님, 목사님께서는 물리학을 하셨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물리학 공부가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다 없죠. 뭐 이론 돼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공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서는. 근데 보시죠. 현재의 단계가 보죠. 이제는 도움 없이 현재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인, 선생님의 안내나 다른 우수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발달 단계 사이의 거리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이 거리 사이에서 움직여요. 자기가 해결할 거 하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역사적 인간 발달 이론이 있는데, 비고츠키는 인간 발달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협력으로 봤어요. 협력으로 봤고, 그 영역 속에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 발달과 인간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령 이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 근접 발달 영역이 만들어진다면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써놓은 글이지만, 자, 하브루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로 다루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브루타라는 게 무슨 뭐 탈무드 학습법, 성경 공부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도 특히 이제 고전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성경만 가지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까? 풀어내기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어의 중요성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원어의 중요성,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 근데 그동안에 읽어내기만 자꾸 하는 하고 바빴는데, 읽어내다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하는데 그 단어와 그 옛날에 그 원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그게 진정한 탈무드 학습법이나 성경 학습법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우수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과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런 사람을 하브루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브루타라고 부를 때 그 하브루타는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를 말해요.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자꾸 동년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 동문수학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친구의 개념은 폭이 그 정도 폭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가 다 친구예요. 친구 개념이. 아니면 이웃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웃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우리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재미있게도 부모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 사랑으로 막 바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대목이 없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웃을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을 나눌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확장시키신 건데, 자,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까지도 이웃의 개념이지만, 그것을 다른 걸로 하면 이제 친구 개념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사마리아인 얘기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개념이. 이 사람은 거의 만약에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친구가 크게 다쳤어요. 자기 친구가. 그러면 그 친구가 다쳤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친구죠. 예. 그게 친구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친구인 거죠. 서양 속담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친구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바로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옆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뭐가 갑자기 겪어요. 겪을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가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할 때 하브루타의 최종 목적이 어떤 랍비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처음에는 지식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지혜의 사람이 되지만 결국에는 지식과 지혜와 그것이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브루타의 우수성이 바로 뭐하냐면,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협력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협력할 줄 모르면 남을 도울 줄 모르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하게 되죠. 남의 일에 대해서. 물론 뭐 지나치게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해도 안 되겠지만, 남의 일에 간섭해도 안 되겠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간섭받고 또 관심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브루타의 우수성은 뭐냐면, 탈무드와 비고츠키도 탈무드와 성서를 깊이 공부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일찍 통찰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고 두 가지, 근접 발달 영역과 사회 역사적 인간 발달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을 주장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폭발력을 받고 결국에는 이 협력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개념까지 갖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여기까지만 보통 하고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브루타 개념학장의 성장입니다. 성장. 성장인데 이제 성장에는 우리가 보면은 뭐 부분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지만 전인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도 전인적 성장보다는 약간 부분적 성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트인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적었어요. 적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백을 가정교육이나 혹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인적 성장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존 두인을 보시죠. 자, 성장을 경험 혹은 배움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하는 주체의 모종의 양적 질적 변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요, 보시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을. 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요셉 목사님, 이 경험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지 않으세요?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은 더 그 머릿속에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네.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보통 경험을 이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으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책자를 읽는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직접 경험은 직접 여행을 해보는 거 실천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서로 맞닥뜨려지게 되면 거기서 지식과 경험이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같이 만나야 그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두이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교육이 경험이 만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 보면 굉장히 지식도 있으시지만 경험이 같이 간 분들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성장은 뭐냐면요. 성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요. 인지적인 거, 인식과 지각, 그 다음에 정의적인 거. 정의 아시죠? 감정과 의지. 감정과 의지를 정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능, 펑션이죠. 기능적인 거, 기술, 기능, 혹은 뭐 예능, 이런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인식과 지각,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그 다음에 기능, 혹은 예능, 혹은 재능, 이런 것들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날 현상과 일의 사건을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성장이며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유기적인 성장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장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경험의 재구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경험의 재구성에서. 자, 보니까 아직 한 장이 남아있네요. 하나 더 보시죠. 자, 이제는 IQ의 시대에서 QI의 시대로 변모 중입니다. 자, IQ 시대에서 QI의 시대. 자, 이게 뭐냐면 IQ는 뭐죠? 인텔리전스. 예, 그렇죠. 지능지수죠. 지능지수고 QI는 질문지능입니다. 질문지능. 질문지능인데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시작. 만약 예, 한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55분이 핵심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결정하는데 보낼 것이다. 만약 그런 좋은 질문을 찾았다면 나머지 5분 안에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좋은 질문은 이건 뭐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평소 지닌 생각의 관점과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과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써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 좀 말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의외로 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말도 많이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 우리가 보면 문제집을 학생들이 많이 풀죠. 어려서부터 우리도 많은 문제 해결을 해갑니다. 하지만 답을 작성하는 문제집은 많지만 답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질문하는 책은 없어요. 질문하는 책이 없어요. 혹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루트 3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냐면 얘들아 루트 3이 나오는 문제 3개를 만들어 와봐. 루트 3이 나오는 문제를 3개를 만들어 와봐. 그거 쉬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루트 3이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냥 루트 3은 그 만들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뭐 마이너스 루트 2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문제지를 만든다.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이 나오는 답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다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생 같아요. 어찌 보면. 그잖아요. 어떤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의 라이프 과정인 것 같아요. 저의 관점입니다. 어디까지나.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탈무드 연구자로서 탈무드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라피아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리고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도 또 탈무드 얘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면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문을 만들고 문제를 한번 해보면 역순으로 해보면 여기서도 또 엄청난 새로운 어떤 시작과 창의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용하긴 하지만 방울토마토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질문,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아빠 토마토 너무 커. 아빠가 생물학자니까 토마토 너무 커. 작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그냥 유대인들은 대충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질문을요 대충 듣지 않아요. 항상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고서
그래? 이것을 뭐로 연결하냐면 비즈니스와 사업까지 연결하는 사고력을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와 사업까지. 그래서 3년 만에 연구를 해서 방울토마토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만든 대학이 이제 히브리 대학인데 히브리 대학이 특허권을 국제 특허를 갖고 있고 세계 특허. 그리고 1년 동안 받는 그 종작 값으로 10억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방울토마토가 전 세계에서 먹거든요, 이제는. 야,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를 번다고 하니 앞으로 대학들은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습니다. 야, 자, 질문을 만들고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찾고 그래서 그 찾는 데만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아마 그 생물학자들은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3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해결은 5분 안에 됐을 것 같아요. 해결은 5분 안에 찾았다 그러면 5분 안에 되는 거죠. 그것을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에디슨 같은 사람 혹은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도 많을 것이고 철학자에도 많을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대한 사색, 질문을 찾는 거 거기서 하다 보면 오히려 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쉬워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거꾸로 보시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 쉬워질 것 같아요. 거꾸로 한번 해보면 그런 과제들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또 성도들한테도 한번 과제들을 한번 줘보시면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가 되고 그래서 아마 서로 아주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